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장 정철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신통상 질서, 글로벌 제조업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선 저는 전환의 시대에 특히 국제경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글로벌 제조산업의 정책적 변화, 그리고 우리 한국 제조업이 겪고 있는 그런 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실 한 2년 전쯤에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렸던 그림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국제경제 질서가 막 좀 붕괴되고 있다. 그러긴 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많이 찢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일부 이제 듀얼 샥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세를 활용한 그런 정책.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어떤 일종의 공급 과잉,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 시장에 주고 있는 그런 영향, 이런 두 가지가 세계 경제 질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지금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과거에는 사실 기업들이 어딜 가든 뭔가 이 생산 비용이 가장 낮은 그런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공장이라든가 어떤 생산을 그쪽에 가서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IT라든가 ICT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송, 물류 이런 부분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데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게 공급망이 이런 식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었을 때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resilience, 그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이런 게 중요해졌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됐고, 그걸 통해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IMF에서도 효율보다는 안정과 회복 탄력성이 중시되는 그런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무역 질서가 이제는 그냥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그 다음에 이제 AI로 대변되는 어떤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다르게 공급망이 이제 현지화, 그러니까 시장에 가깝게 공급망을 만들고 또 동맹형 구조로 재편이 되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여러 가지 구조적 압력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AI라든가 친환경 산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가 이제 과거에는 규칙, 룰 베이스에서 지금은 딜 베이스 또는 파워 베이스, 힘과 거래에 기반해서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트럼프 정부의 무역 대표를 하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가 턴베리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다자 무역 체제, WTO 중심으로 있었죠. 그게 많이 약화가 되고, 이제는 좀 양자, 분할형으로 더군다나 양자 협상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상호 관세에 대해서도 원래 25%를 매겼었는데 그걸 15%로 낮추는 그런 협상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결국 미국 정부는 다양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양자 협상을 하면서 모든 카드를 다 보면서 이제 한 거고요. 우리나라는 비롯해서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다른 나라들은 미국하고 협상을 하지만 바깥에는 또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또 우리는 그들과의 카드를 서로 교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훨씬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그 산업 정책이 중요해졌는데, 특히나 이 상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쓰이는 그러한 그 이중 용도 첨단 산업이라든가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핵심 광물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공급망, 이것들이 결국
그 통상과 안보가 결합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지정학 중심의 경제 질서가 부상하게 되는 배경에는 경제 수단의 무기화라든가 안보화 이런 것들이 결국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공급망을 구축할 때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사실 FTA를 많이 해서 경제 영토를 넓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사실 우리가 한미 간의 협상에서도 사실 한미 FTA를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분야별로 또는 이슈별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고 과거에 그냥 세계화라고 했다면 이제는 선택적 세계화, Selective Global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통상 협상보다는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업들도 글로벌 전략을 짤 때 기존의 어떤 제도 대응에서 협상 대응 플러스 상시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어떤 무역 체제라는 것은 거래 기반의 시스템이고요. 이게 이제 새로운 통상 질서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관세가 과거에는 단순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이제는 자국의 어떤 그 산업을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산업 정책의 도구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관세를 레버리지로 활용을 해서 어떤 그 자국 시장의 접근권 같은 것들을 이제 거래 형식으로 주는. 그래서 우리는 관세를 좀 낮추는 대신에 우리가 미국에 좀 투자를 더 많이 하기로 하는 이런 약속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변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접근 방식이 과거에는 무역 통상 협상을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그 소비 시장 중심으로 바뀌는 거고 그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정 방식이 과거에 다자로 하면 사실 훨씬 효율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에 미국은 훨씬 시장도 크고 자기네 시장에 접근을 할 때 다른 나라 기업들이 얻는 그런 그 혜택이 큰데 왜 우리가 이 다자 체제 안에서 그냥 그냥 여러 중에 한 명으로 하나로서 해야 되느냐 이거 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다자주의의 규범이라든가 다자 체제가 지금 거의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앞서 김일구 소장님께서 트럼프가 타코가 아니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타코를 좋아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트럼프가 타코인지 아닌지는 사실 이번에 이란 전쟁을 어떻게 끝낼 거냐에 따라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트럼프가 타코인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은 사실 없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이란 전쟁에 들어갈 때의 생각과 지금 현재 하는 생각이 같을까? 저는 거기에 좀 의문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엑시트 플랜을 짤 때, 이 출구 전략을 짤 때 어떤 식으로 이걸 할 거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정부의 여러 가지 지금 닥쳐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가 또 올해 그 11월에 있을 그 중간 선거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세계 경제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어떤 가격 요인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요인들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게 결국 이런 지정학적 요인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커졌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환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의 위법이 판정이 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물론 위법 판정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그런 컨틴전시 플랜 같은 걸 미리 마련을 했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서 10% 관세를 부과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150일간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15%까지 할 수 있었지만 일단 10%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나 EU나 다른 그 나라들이 한 15%를 받았지만 또 10% 정도를 받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15%로 올려버리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있고 다른 영향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0%를 하고 15%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상호 관세가 이제는 위법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임시 방편으로 122조를 쓰지만 지금 232조 경제 안보를 이유로 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게 있죠. 또 하나는 이제 301조. 사실 이거는 이제 301조는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이 발동을 했고, 뭐 슈퍼 301조라고 해서 또 유명한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 불공정한 어떤 관행, 거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관보에도 올리고 또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이래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래 걸리는 과정이긴 한데 초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이 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절차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근데 이번에 301조를 발동하면서 내세운 그러한 이유는 첫째, 과도한 생산, 그러니까 과잉 생산을 하는 것. 그래서 과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그거를 국내에서 다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미국에 수출을 해서 미국 생산자들이나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 뭐 이런 이유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제노동. 강제노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 생산을 해서 훨씬 더 비용을 낮추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싸게 팔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겠다. 그걸 통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사실 이렇게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고 또 하면서 결국은 또 다른 나라들하고 협상도 하고 하면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3,500억 달러 미국에 이제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거기에 따른 한미 투자 전략 공사를 지금 설립하는 그 설립위원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행을 하느냐와 관련해서 아마 면제나 예외가 될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는 1기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 그리고 오히려 지정학, 과거에는 관세라든가 무역 전쟁을 했는데 이제는 실제 전쟁, 이런 지정학 중심의 어떤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그래서 동맹국에 대해서는 관세나 통상 레버리지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고 일종의 적성국이라고 보는 데는 실제로 무력도 뭐 경제제재뿐만 아니라 무력도 활용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안보 목표라든가 경제 목표를 같이 달성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 4대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는 첫째 군사적 충돌,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어떤 관세, 그리고 세 번째는 수출 통제를 통한 핵심 광물이라든가 히토류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의 모든 나라가 이제는 자국 중심의 사업 정책을 쓰게 되면 결국 이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 중동 분쟁이 어떻게 확산이 될 거냐, 그다음에 실물 금융 시장에는 어떤 복합 위기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고요. 사실 뭐 요 관련해서는 이미 김일구 소장님께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과거의 지정학적 위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1990년에 걸프전이 있었고요.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전이 있었는데 그것과 달리 지금은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어떤 그 전 세계의 그 물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공급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경로 자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공급 절벽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한 그런 물리적인 공급망 단절 이런 것들이 과거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사실 이게 경제는 후퇴하고 그다음에 물가는 올라가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걸프전 때와 아프가니스탄전, 그다음에 러우 전쟁, 이번에 이란 분쟁 관련해서 성장률이나 이제 물가, 그다음에 국제유가, 원달러 환율 이런 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비교를 한 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저희가 전쟁 전개 시나리오별로 거시경제 파급 효과를 한번 보면 만약에 이게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은 전면전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만약에 이게 혹시 전면전까지 간다 그러면
제가 지금 볼 때는 한 스테이지 2 가까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유가가 만약에 전면적이 되면 유가가 $150를 돌파하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환율도 뭐 훨씬 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0.8%포인트가 떨어질 거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1% 겨우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상반기에 거의 우리 정부가 거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하반기에 그나마 이렇게 그 회복을 좀 많이 하면서 1% 성장했는데 올해는 사실 많은 기관들에서 1.7%에서 한 2%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했지만 거기서 0.8%포인트가 떨어진다 그러면 거의 작년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 767억 달러가 많이 줄어든다는 건데 사실 작년에 우리가 사상 최대로 경상수지 흑자를 봤는데 그게 123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거의 60% 정도 되는 것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조 산업의 정책적 변화를 보면 과거에 사실 2000년에서 한 2016년 전후로 해서는 비용 최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중국이 어떤 GBC 확대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 2단계가 이제 2018년부터 22년인데요. 2018년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해고요. 또 이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회복력, 그 리질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라 주변으로 그 공급망을 구축하는 니어쇼어링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차이나 플러스 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부터 지금까지는 사실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기술 블록화라든가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 안에서 촉 포인트라 그러면 어떤 전략적인 어떤 요충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효율성 중심으로 공급망이 있었다면 이제 안보 중심이 된 거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신뢰, 그 다음에 회복력, 기술 안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안 하던 다중 조달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그런 형식인데 대체 공급성을 확보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 다음에 가시성, traceability 이걸 계속 우리가 트레이스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 추적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compliance라고 하는 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핵심 광물이라든가 장비,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공급망의 지배적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이게 반도체라든가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AI 인프라 이런 쪽으로 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러한 관세의 성격 변화도 말씀을 드렸고요. 산업 정책이라든가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협상의 레버리지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협상 방식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투자 공급망 전략이 협상 테이블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업 지형의 변화를 보면 결국 비용보다는 정책 또는 동맹 구조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듀얼샥이라는 건 결국 미국이 리쇼어링이라든가 산업 보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 또 중국은 국가 주도의 과잉 공급이 글로벌 가격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EU는 뭐하냐? EU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들이 그 규범 쪽에 자기들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CBAM이라든가 이런 탄소, 그다음에 규범, 표준 이런 걸 활용해서 글로벌 규범의 선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술, 보안, 산업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비대칭적인 힘의 논리가 좀 많이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많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 기준의 새로운 기준은 과거에는 최저 비용이었다면 이제는 총비용이라는 거는 이런 안정성까지 반영된 그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리스크까지도 포함한 그런 비용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 경쟁이
이게 심화되면서 결국 AI라든가 반도체, 소부장, R&D 이런 역량과 함께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설계, 표준, 접근성 이런 통합적인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안정성은 결국 가격 효율성보다는 끊기지 않는 공급망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정렬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공급망인지 여부가 결국 시장 접근권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한 가지는 과거의 한중 간의 경제 구조는 서로 보완적인 구조였다면 이제는 훨씬 더 경쟁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뭐 드론, 통신 장비 이런 쪽에서 뭐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점유율도 훨씬 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중국의 어떤 산업 정책이라든가 규모의 경제, 그다음에 공급망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특히 이제 뭐 CATL이라든가 BID라든가 뭐 화웨이 뭐 등의 이런 그 대표적인 어떤 중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선두권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수출 경쟁을 넘어서 제3국 시장에서 가격 압박,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어느 시장을 가던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이 중국의 자국으로의 수출을 많이 통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왜 미국하고의 협상에서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그런 협상 결과를 원하는지, 그 이유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 시장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블루오션 같은 측면이 있다. 중국하고의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가격 경쟁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제품과 공급망 정렬 이런 것까지 포함한 다층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그 구조적 도전은 사실 과거에 우리가 수출이라든가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점이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충격 전이 채널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수출 의존형이고 제조업 중심이고 글로벌 공급망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인구 감소 측면, 그 다음에 잠재 성장률 하락, 그리고 고성장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대미, 대중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낙수 효과라는 게 별로 없어지면서 수출 중심 성장 모양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결국 대외 연결성이라는 걸 좀 질적 제고하고 다각화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생겼다. 뭐 관세 노출도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대미 수출 의존도가 한 뭐 18% 이상이 되고요. 특히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이런 부분이고, 중간재 수입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뭐 28% 가까이,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소재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미, 대중 무역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중 간의 뭐 경쟁이라든가 또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서의 어떤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구조적 문제, 그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업 경쟁의 새로운 축이라고 하면 반도체, 배터리, AI라고 일단 볼 수는 있고요. 이게 결국 기술 경쟁이 이제 제조업 경쟁으로 될 수 있고, 결국 스케일업 해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전력이라든가 데이터 인프라,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쟁의 3중 구조는 일단 기술 경쟁, 그 다음에 보조금, 이 산업 정책이죠. 그 정책 경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글로벌 공급망에 어떻게 의존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AI 시대의 제조 경쟁이 공장만이 아니라 전력,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이런 것까지 포함한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넘어가고. 그래서 과거에는 just in time, 아주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just in case까지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리스크 분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조 거점이 비용에 따라서가 아니라 정책이라든가 시장 접근권과의 함수로 같이 작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그 제조 전략이라는 거는
지정학적인 전략하고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산 거점을 다시 설계해서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가 미국을 포함한 그 USMCA, 미국, 멕시코, 카나다 이런 시장, 그다음에 아세안이라든가 인도, 중동 이런 쪽에 어떤 국내 고부가 기능의 그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공급망을 좀 다변화시켜서 리스크를 감안한 그런 새로운 재편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기술 생태계에 참여해야 되는데 특히 표준이라든가 규제, 인증,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규범을 선정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업이 현지 생산이라든가 공급망 추적성이라든가 뭐 규정 준수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기술 보안까지 기업들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고 그러고서 이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제조업의 어떤 전략 방향은 대외 연결성의 질적 제고, 그 다음에 다각화, 그리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5대 핵심 전략을 짠다면 일단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또 다변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고 기술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신산업에 대한 투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AI라든가 뭐 전력 데이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표준 제정에 참여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정책 거버넌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는 상품 수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수출이라든가 대내외 직접 투자, 그 FDI라든가 기술 교류 그리고 인력 이동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외 연결성의 폭을 훨씬 더 넓혀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역 전략이라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K 글로벌 연계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동맹 기반 협력 플러스 글로벌 사우스라든가 이런 그 신남방, 신북방 이런 신흥 시장과의 연계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제 무역 통상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늘리는데 우리가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경제 안보와 산업 전략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고 기업들도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지금 통상을 이제는 산업 전략, 경제 안보 전략의 일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관세도 이용하고 보조금도 막 주고 사실 WTO에서는 그렇게 보조금을 주면 그 WTO 규범 위반인데 이제는 뭐 WTO에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활용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기업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공급망 신뢰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기술 생태계를 짜는 것과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그 지정학적인 정렬 이런 것들을 조합해야 된다. 이제는 제품 단가에만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뭐냐? 어디서 생산할 건가? 누구하고 공급망을 만들 건가? 그리고 어떤 기술 생태계에 참여할 건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지금 효율성 중심의 세계화에서 경제 안보 중심의 산업 경쟁 시대로 전환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이 세 가지 기업들에게 중요한 질문들은 이렇게 전환점에선 한국 경제에 던져진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생존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중장기 경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